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낼 시간이 2달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면 동원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늘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이 했으며 그는 서방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의 계획을 꺾으려는 듯 보이며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전쟁 성공이 트럼프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는 이 상황을 2025년 2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났던 경험에 비유했습니다. 그때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대한 강대국 러시아에 맞설 만한 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관계가 훌륭하게 형성됐다고 확신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수요일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하겠다고 2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의 만남 이후에요. 하지만 오늘 아침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아직 전화하지 않았다며 아마도 대화를 나중으로 미룬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페스코프는 트럼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성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머지 국가들, 즉 나토 회원국들은 올해와 내년에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40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점령된 크림반도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나흘째 전기와 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크라이나 군의 무인 시스템 부대가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 12척을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오늘 특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휘발유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러시아와의 모든 국경 검문소에 특별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석유를 정제할 수 있도록 이른바 미니 정유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유소 공격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도바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입장 변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크게 달라졌고 이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크렘린에서 말하듯 숨기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어떤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노골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게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낼 시간이 단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크렘린은 심각한 확전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총선 이후에 전면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러시아에 분명하게 협상 시작 의사가 있음을 신호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월에 러시아에서는 의회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 이전에 동원령을 선포할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기회의 창은 빠르게 좁아질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많은 내부 문제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사회는 점점 더 전쟁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푸틴이 국내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제트전쟁 특파원들도 사실 최근 몇 주 동안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전면적인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결국 페트르 파벨의 발언의 핵심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신속하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크라이나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더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테러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최근 거둔 성과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공장들을 하나씩 파괴하는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전 방송에서 아시다시피 그는 이런 공격들이 전쟁의 종결을 앞당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확전에 대해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은 전쟁의 종결을 앞당기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한 확전이라는 겁니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는 현재 상황을 2025년 2월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나던 일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는 러시아에 맞설 카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전쟁하러 가는 거냐? 거대한 강국 러시아와 싸우겠다고? 당신들이 어디 있고 러시아가 어디 있는지 봐라. 그냥 항복해라. 그게 다다. 당신들에겐 카드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정말입니다. 오벌 오피스에서 오늘날까지 제 생각에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건 트럼프와 젤렌스키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우크라이나에는 앞으로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따뜻한 말들은 유럽 대표단에게 놀라움과 기분 좋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делегаций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우크라이나에 대한 달라진 태도 덕분에 유럽인들은 트럼프의 거친 발언, 그리고 모든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시키겠다는 또 다른 위협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공개 발언 뒤엔 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유럽 지도자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키예프가 전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 유럽 관리에 따르면 이번에 트럼프는 인용하자면 품위 있고 진지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한 아주 중요한 세부사항 하나가 없었다면 이런 발언을 회의적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의 기자회견 중에 도널드 트럼프는 전날 기자들에게 수요일 저녁에 반드시 블라디미르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 독재자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내세우는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에게 말하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내 생각에 그 조건들이 아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 사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모스크바로 협상하러 오라고 요청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농담조로 지금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트럼프의 마음에 들었고 그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는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아침이 되었고 목요일 점심이 되었지만 트럼프가 약속한 푸틴과의 대화에 대한 공개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간단하게 트럼프는 어제 푸틴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분명히 바빴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와의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상상해보세요. 예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일부러 모든 세계 정상회의에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다른 정상들이 굴욕적으로 그를 기다리게 하려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수요일 저녁 내내 앉아서 트럼프의 약속된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끝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에서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마도 트럼프에게는 다른 일이 있었겠지. 이는 대머리 얼간이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게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전화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트럼프는 푸틴에게 다시 전화할 겁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는 전화를 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 푸틴이 전화기 옆에 앉아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 대머리에게 시간이 생길 때까지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푸틴의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대화를 업무적이고 매우 건설적이었다고만 평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정상의 네 번째 대화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크렘린에서는 분명히 약간의 공황 상태이 감지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들을 정말로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연방 당국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상공 봉쇄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만약 필요하다면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것은 곧 하늘을 봉쇄한다는 의미입니다. 페스코프는 크렘린이 백악관 수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모스크바가 트럼프의 키예프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발언을 에스컬레이션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미국 지도부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상상해보세요. 트럼프가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 종결을 앞당길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입니다. 크렘린은 우리는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며 트럼프가 단순히 착각했을 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공 폐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스코프가 당황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발언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영공 폐쇄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토 국가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군사 작전이 바로 이것에 맞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깊이 검토되었는지, 그리고 누구 사이에서 검토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전반적으로 아직 무엇을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요. 어쩌면 그들 없이 더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달라진 태도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나토 국가들의 공동 성명에서도 실현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국제기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성명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은 물론이고 작년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도 포함됩니다.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듯 보였지만 트럼프가 워싱턴에 돌아가자 워싱턴에서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범대서양 안보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영토 보존을 수호하는 데 있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데 단합되어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이 지원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바로 나토의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라는 말에 서명한 셈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워싱턴으로 돌아왔고 이 표현은 아무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반적으로 최고라고 인정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드론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블로그로서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내년에도 최소한 같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은 다른 동맹국들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승인한 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대출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서 상환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가 빚에 쪼들리고 모두가 우크라이나에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네, 빚이긴 하지만 그 빚은 여러분이 배상금이나 여러분의 동결 자산으로 갚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 동안의 전체 지원 규모는 최소 1,400억 유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약속 외에도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구매를 발표했고 집단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혁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방위 산업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투자 분야로는 정밀 장거리 타격 시스템,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무인 시스템, 첨단 기술, 정보 수집 능력, 대서양 횡단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이 꼽혔습니다. 동시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로부터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 안보, 지속가능성 은행의 설립이 발표됐습니다. 전통적인 국제 신용기관들이 여전히 방위 산업체와의 협력을 꺼리는 상황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점은 이 국방, 안보, 지속가능성 은행의 설립국으로는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행은 국가 보증을 바탕으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안보 분야의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상업은행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최자들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현재 이 프로젝트를 지켜보고 있으며 나중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은 자체 정비에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서식통에 따르면 나토는 이제 바뀐 입장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대는 워싱턴이 GF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을 라이선스 생산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약속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끝없이 파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계산을 바꾸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을 멈추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잠재력에 대규모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리한 평화 협상 제안을 뻔뻔하게 거절했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형 및 대형, 저비용 드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제안했지만 푸틴이 자신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개인적인 앙금을 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푸틴이 사실상 그의 협상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모욕적으로 말했을까요? 1년 전 2025년 2월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는 내 손에 카드가 없는데 러시아와 어떻게 싸워? 러시아가 이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초에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러시아가 이긴다고 굳게 믿었고 그는 승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있고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На Аляске, на которой Путин уверяет,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가 돈바스 전역을 불과 몇 달 만에 점령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자 트럼프는 발언을 바꿨습니다. 그는 누가 이기는지 승자편에 서려면 누구와 함께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균형을 위해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군 총사령관 출신이자 현재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인 발레리 잘루즈니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인식이 위험하고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여전히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어느 쪽도 이런 형태의 전쟁 방식이 결정적인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도 타격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미 사실상 러시아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된 전력 공급이 나흘째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르막스크, 잔코이, 크라스노페레콥스크, 잔코이스키와 크라스노페레콥스키 지역, 예브파토리아, 케르치, 사키, 심파레보, 심페로폴, 수다크, 페오도시아에서 모두 그렇습니다. 그곳은 전기를 단계적으로 공급하며 다른 지역은 정전 일정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에 있는 29개 도시와 지역 중 18곳에서 여전히 전력 공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크림에네르고는 장기화된 정전 사태를 우크라이나군의 에너지 시설 공격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복구 작업이 24시간 내내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또한 알루시타, 잔코이, 사계 일부 거리와 주로 잔코이 지역에 위치한 17개 마을에서
물 공급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7월 8일 밤 우크라이나군이 6개의 변전소를 공격했으며 이번 달 들어 반도 내에서 총 50개의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장 로베르트 마데르 브로디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크림 주민들이 관료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오랜 정전과 단수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제기하고 전기 공급 일정을 도입해달라고 요구한 후에 이른바 크림 당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도와주러 달려갔겠죠? 아니요. 그냥 자기들 공식 계정에서 댓글을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관료들에게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의 불만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죠. 7월 9일 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의 선박, 석유 터미널, 탄약 창고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아조프해 해역에서 러시아 함대의 여러 선박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문제의 선박들은 크림반도로 휘발유를 반입하려던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 12척, 예인선 1척, 화물선 1척입니다. 이 선박들은 러시아 군대 집단에 연료와 윤활유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석유와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데도 이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성명을 제출해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정식 군사표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토프 지역 바타이스크에 있는 유그루시 석유 터미널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설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설은 석유 제품을 수출용으로 이송합니다. 또한 이곳을 통해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판매로 얻은 외환은 전쟁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공격은 루안스크 지역 소로키나 근처에 있는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강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밤도 정령군에게는 꽤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연료 위기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서는 이미 러시아 국민들에게 휘발유의 자유 판매가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참는 게 낫습니다. 원래 다 참고 사는 호구들이니까요. 러시아는 이미 벨라루스에서 연료 구매를 역사상 최고치로 늘렸습니다. 이는 전국 모든 지역에 퍼진 내수 시장의 부족분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한 시도입니다. 극동에서부터 칼리닝그라드까지요. 6월에는 벨라루스 정유 공장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자동차 휘발유가 18만 1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5월에 7만 7천 톤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과 벨라루스에서의 휘발유 구매량은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45만 3천 톤입니다. 벨라루스에서의 디젤 연료 수입도 이미 5배나 증가해서 1월부터 6월까지 25만 6,255톤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벨라루스산 항공유가 러시아로 16톤 이상 수출되었습니다. 이는 5월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인들은 현재 벨라루스에서 모든 연료를 빼내고 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 당국은 러시아에서 몰려오는 차량이 급증하자 불법 연료 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국경에 거의 60개의 경찰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설명하자면 뻔뻔한 러시아인들이 그냥 카자흐스탄에 가서 거기서 휘발유를 훔치고 있습니다. 공화국 내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차량을 검사하고 있으며 이미 불법적으로 추가 연료 탱크를 설치한 25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이 거기서 추가 연료 탱크를 설치하고 카자흐스탄에 가서 휘발유를 훔쳐서 자기네 더러운 러시아로 가져가는 겁니다. 위반자들 중에는 러시아인 195명과 카자흐스탄 시민 60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인접국가, 특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입국을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했고 연료 반출을 막기 위해 국경 인근 도로를 24시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카자흐스탄이 모든 힘을 국경에 집중해야 할 정도로 이 야만적이고 씻지도 않은 러시아인들이 와서 그들의 휘발유를 훔쳐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동 순찰대가 유조차와 연료 운반 차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 에르잔 사데노프는 올해 초부터 거의 600건에 달하는 불법 연료 반출 시도가 저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연료 위기 속에서 아스트란, 볼고그라드, 사라토프, 오렌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등 카자흐스탄과 접경한 지역 주민들이 대거 휘발유를 사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미 공식적으로 리터당 최소 100루블의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는 휘발유 1리터가 평균적으로 50러시아 루블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연료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2014년, 2015년쯤을 기억합니다. 그때 러시아인들은 소셜미디어 등 모든 곳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요.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 없이는 망할 거라고 했죠. 서방은 완전히 망하고 얼어붙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러시아는 휘발유, 가스 등 모든 것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했죠. 결국 지금 이 러시아인들은 쥐새끼들처럼 카자흐스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휘발유를 훔치고 있고, 카자흐스탄 경찰은 국경에서 이 러시아인들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휘발유와 디젤 연료의 수출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내수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니 정유 공장 네트워크를 러시아에 설립하자는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대형 정유 공장은 항상 공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소규모 공장 네트워크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푸틴도 이런 이니셔티브를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 말이 완전히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피해를 입히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정유 공장들이 타격을 받아 극심한 연료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제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텔리전스의 평가에 따르면 6월 러시아의 석유 정제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푸틴 집권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그의 몰락이 다가온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3월 이후로 우크라이나 무인기는 러시아 석유 산업 시설을 최소 50차례 공격했으며, 이에는 러시아 내 상위 10대 정유 공장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약 3분의 1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3분의 1입니다. 러시아 정유 시설의 생산 능력 중 약 3분의 1이 중단되었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수학철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 제한에 이어 러시아산 디젤 연료의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포함한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연료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료 공급 차질과 주유소 폐쇄에 대한 소식이 사실상 그 더러운 러시아 전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견과 결론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